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 경제개발 60년 그 13번째 시간이고요. 전두환 정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50 전무후무한 건실한 정부입니다. 자, 5공화국 그러면 흔히 광주 사태, 심지어는 광주 학살이라고도 부릅니다만 광주의 유혈 사태를 딛고 일어선 손에 피를 묻히고 들어선 정권이고 이미지가 아주 안 좋습니다. 하지만 5공화국 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건실한 정부였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는 1980년 8월 말에 들어섰는데요. 그때는 유신 헌법에 따라서 집권을 했고 1981년에 새 헌법에 따라서 5공화국이 성립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두환 정부는 1980년부터 집권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의 경제 정치 상황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의 고도성장 이면에서 경제의 난이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인데요. 본래 1950년대 이래 60년대, 70년대 계속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70년대에는 특히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맞으면서 그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격심했습니다. 지금 이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의 물가 상승률인데요. 1960년대 후반에는 그래도 연간 10%를 약간 넘는 선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됐는데 1974년, 75년에 가면 연간 25%씩 소비자 물가가 올랐고요. 그 후에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이 됐다가 78년, 79년, 80년 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습니다. 이 1974년과 1980년 이때는 제1차, 2차의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본래 있던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격심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페크라 그래서 석유 수출국 기구입니다. 이 오페크에서 카르텔, 담합을 했죠. 그래서 석유를 어느 가격 이하로 팔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 오페크가 제시한 석유 공시가의 추이입니다. 석유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 종류마다 기준가가 다른데 1971년, 72년, 73년 이때는 석유 1배럴당 3달러가 채 안 됐어요. 이랬는데 1973년에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 보복 조치로 석유 가격을 대폭 올립니다. 그래서 1974년 이후에는 12달러, 13달러 수준이 돼요. 70년대 전반에 비하면 약 4배 수준이 된 거고요. 1979년에는 이란에 회교도 혁명이 일어나죠. 이때 다시 한번 오페크가 석유 수출 가격을 올리는데요. 이때는 석유 수출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나들게 됩니다. 그 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로 올랐던 것이죠. 이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악화를 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1970년대 후반은 중앙 투자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단군 이래의 최대의 호황이라고 하는 경기 호황이 왔고 그 속에서 부동산 투기도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사회 갈등도 심해진 시기였고요.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 수지가 악화되면서 외채도 계속 커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1970년대, 80년대의 국제 수지인데요. 이 파란 선이 무역 수지고 빨간 선이 경상 수지입니다. 경상 수지는 사실상 이 무역 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1977년경까지는 경상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74년, 75년에 석유 파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 76년, 77년에는 중동건설 진출로 경상수지가 대폭 개선됐었어요. 그랬다가 78년, 79년 해서 경상수지가 다시 악화됐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79년, 80년, 81년에 악화된 경상수지는 그 전 시기에 경상수지 적자 수준보다 훨씬 컸습니다. 1년에 50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봤고요. 그러면 외채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겠죠. 자, 1970년대, 80년대의 외채 상황인데 외채가 계속 커집니다. 특히 1979년, 80년, 81년, 82년 해서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외채 총액이 1979년에 203억 달러였던 것이 1980년에는 일약 272억 달러로 7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고요. 1981년에 다시 50억 달러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외채 총액이 324억 달러가 됐고 1982년에도 다시 50억 달러 가까이 늘어서 371억 달러가 됐습니다. 이렇게 외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외채가 늘어나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느냐 해서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에서는 오일 쇼크 이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고금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1977년에서 79년의 국제금리 추이인데요. 1977년에만 해도 유로 달러 레이트라고 하는 국제금리는 5%에서 한 6% 이 수준이었는데 77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78년에도 계속 올라요. 79년에도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79년 말에는 국제금리가 거의 15%에 달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는 당시 외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금리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외채 원리금이 빠르게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외채 상환 능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고 대외 차관 도입이 어려워지고 지금까지 해온 고도 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태에 봉착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국세 수지는 악화되는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 내에서는 경제 안정화론이 대두합니다. 자, 상공부가 중심이 돼서 중화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경제기획원 쪽에서 경제 안정론이 제기가 되고요. 특히 1978년 12.12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야당의 득표율에서 1.1% 진 이후에 그때까지 중화공업화를 추진해왔던 김정년 비서실장이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선 신현학 경제팀이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는 경제 안정론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11.6 사태가 나고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그 이후에 사회 혼란을 배경으로 신군부가 집권하는 그런 큰 역사적인 격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새로 들어선 전두환 신군부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새 정부가 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건 집권자 전두환 대통령의 머릿속에 경제 안정론이 자리 잡았기 때문일 텐데요.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학습을 도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흔히 전두환의 경제 가정교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맨 왼쪽이 박봉환 씨고요. 그 다음이 김재익 그리고 김기환 씨입니다. 이 순서대로 경제 가정교사가 바뀌었어요. 박봉환 씨는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입니다. 재무부의 제일 핵심 부서인 이재국장을 했고요. 1970년대 말에 경제과학심의회의의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1979년 초에 전두환 대통령이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이 박봉환 씨로부터 경제 가정교사 학습을 받게 됩니다. 전두환 씨가 1979년 초부터 이미 장차 대통령이 될 걸 대비해서 경제학 공부를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보안사령부도 대통령에게 정보 보고를 하는데 그때 보고 내용 중에 경제인과 관련된 보고 내용도 있었고 그걸 원활하게 보고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 지식이 필요해서 정통 재무관료로부터 경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가 권력 전면에 들어서는 것은 1980년 5.17 조치 이후죠.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되고 나서인데 그때 이루어진 개각 때 이 박봉환 씨가 재무부 차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박봉환 씨가 자신의 후임자로 김재익 기획원 기획국장을 추천합니다. 이 김재익 씨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은 아닙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떠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기획원에서 기획국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80년 5.17 조치가 난 이후에 국보위의 상임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1980년 6월에 박봉환 씨에 이어서 전두환 위원장에 대한 경제 가정교사를 하게 되고요.
그 석 달 뒤에는 대통령 경제수석이 돼서 직접 대통령을 보필하게 됐습니다. 김기익 씨가 한동안 경제수석 겸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 역할을 하다가 다시 그 바톤을 버클리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김기환 씨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김기환 씨가 대통령에 대한 경제가정교사 역할을 또 한동안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정통 재무관료이거나 아니면 정통 미국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상공부가 그간 추진해온 중화공업화의 비판적인 입장이었고요. 경제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전두환 대통령이 머릿속에 주입합니다. 군인이었다가 바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은 국정학습을 위해서 주 1회 조강을 열었다 그럽니다. 아침 강의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아침 7시부터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인플레를 퇴치하고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기로 합니다. 자,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선은 돈줄을 재야 되겠죠. 통화를 긴축합니다. 또 예산 팽창을 억제해야 됩니다.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이든 민간기업이든 급여, 임금 인상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에 대해서는 추곡, 수매가 인상을 억제하고요. 또 나아가서 인플레 심리를 퇴치하는 경제 교육도 강화합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의 긴축 정책에 대한 의지를 살펴보면요. 1981년 8월 하계 휴가 때의 회견입니다. 진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그때 기자들을 만나서 국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건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일시적 부양책을 취할 생각이 없다 하는 거였습니다. 자, 1980년은 마이너스 6% 성장했어요. 고도 성장을 해온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 바로 이듬해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하루빨리 성장 궤도에 다시 올라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대통령은 그 생각을 거스르는 겁니다. 일시적인 부양책을 취해서 억지로 그 성장 궤도에 올라설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 돈을 더 찍어내거나 금리와 세율을 내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는 일시적이고 졸속한 경기 부양은 꾀하지 않겠다. 돈을 마구 찍어 우수한 필요한 부분에 나누어주면 나도 인심을 얻고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마침내 쌀 한 가마를 사기 위해 돈 한 가마니를 지고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잡는 일이다. 자,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풀고 경기 부양을 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인플레이션이 결코 퇴치되지 않는다. 지금은 반드시 물가를 잡아야 될 시기다. 인심을 못 얻더라도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통화 긴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1961년부터 1995년까지의 통화 또는 총통화의 증가율이에요. 물론 해마다 변동이 심한데요. 박 대통령 집권기인 1970년대에는 연간 약 30%씩 통화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전두환 대통령 집권기인 지금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기간 81년부터 87년 사이에 보면 그 전보다 뚝 떨어졌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8%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린 것은 바로 전두환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은 재정도 동결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재정 지출의 증가율인데요. 역시 해마다 들쭉날쭉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전년 대비 세출 증가율이 한 30%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집권기에는 10%를 약간 상회하는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돈을 안 쓰는 거죠. 강력한 재정 긴축 정책을 써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출 증가율도 떨어뜨렸어요. 네, 좀 전에 보신 재정 지출의 억제를 다른 각도에서 좀 보겠습니다. GDP 대비 재정 비율 추이인데요. 즉 GDP를 분모로 하고 분자에 정부 지출을 놓는 거예요. 해마다 정부 지출이 있는데 그 해의 GDP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 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에는 GDP 대비 일반 정부 총 지출의 비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어땠느냐? GDP 대비 정부 지출의 비율이 갈수록 떨어져요. GDP는 물론 해마다 커집니다. 정부 지출도 물론 해마다 커져요. 그런데 GDP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느리게 되면 이 비율이 떨어지겠죠. 전두환 대통령 집권 초기에 비해서 그 말기에 상당히 떨어졌어요. 25%였던 것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계속 높아집니다. GDP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이후 이명박 대통령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는 계속 커지는 역사입니다. 정부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큰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적인 시기가 있어요. 바로 전두환 대통령 시기예요. 정부가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두환 대통령 시기는 매우 예외적인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을 억제하면서 사회 일반의 급여,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조치가 뭐냐? 바로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는 겁니다. 1984년에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겠다고 1983년 6월에 발표가 된 겁니다. 내년 공무원 수 봉급 동결.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결한대요. 그러면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인 공무원 일자리가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그 봉급도 동결한다 그럽니다. 공무원들부터 입이 이렇게 나오겠죠. 민간은 좋아할까요? 정부가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그리고 민간에게도 임금 인상의 자제를 요구합니다. 국민 일반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억제를 위해서 전두환 정부는 강력한 노동 억압 조치를 취했어요. 복수노조 금지라든가 또 노동쟁의에 대한 제3자 개입 금지, 이런 강력한 노동 억압 조치를 취했고요. 1980년대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두환 대통령 집권기에 이렇게 크게 떨어집니다. 즉 전체 근로자 대비 노동조합원 수의 비율인데요. 그 비율이 이렇게 떨어져요. 물론 그 이후에 1987년에 민주화되고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면서 빠르게 올라갑니다만은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 집권기에는 이 비율이 크게 떨어졌어요. 이것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데 또 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실질임금의 추이를 보면요. 1970년대 후반에 실질임금이 이렇게 급상승했어요. 그랬다가 80년대 중반까지 거의 안정세를 보입니다. 근로자들은 싫겠죠. 하지만 실질임금이 이렇게 안정화되면 기업은 수익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새로 획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19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을 낳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긴축 정책을 쓴 결과가 뭐냐?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이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추이를 연도별로 보인 건데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 여파로 81년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82년, 83년 해서 완화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전두환 대통령 집권기가 끝나고 나서 빠르게 상승합니다. 즉 전두환 대통령 시기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물가 안정을 달성한 그런 시기가 됐던 겁니다. 자, 이건 70년대, 80년대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인 거예요. 해마다 큰 들쭉날쭉 변동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어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집권기에 뚝 떨어져서 거의 2%, 3% 이런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전두환 대통령 시기는 아주 예외적인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요. 1960년대와 70년대의 고도 성장은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 적자 이것을 수반을 했고요. 여기에 석유 파동과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이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 적자가 더 악화됐어요. 그러면서 외채는 누적됐고요. 따라서 과연 그런 식의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1980년에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 관료 중에서 기획원 라인을 선택을 했고요. 이 기획원 라인은 중화공업화의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화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와 어느 정도는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정에 국가 시책의 최우선을 두었고요. 안정화 정책으로서 통화 긴축, 그리고 예산 동결을 포함한 재정 긴축, 또 노동 억압까지도 포함하는 임금 인상 억제, 이것을 강력히 추진을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물가 안정을 이룩했습니다. 그 시기에 사실 70년대에 막 건설된 중화공업이 안정을 이룩하게 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작은 정부를 실현했어요. 그런데 작은 정부는 사실은 국민이 좋아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나서서 이것저것 많이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큰 정부를 좋아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이 싫어하는 정책을 추진했어요. 자, 1980년에 서울의 봄이 있었고, 그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3김이 경쟁을 벌였죠. 그래서 5.17 조치와 같은 것이 없었다면 3김 중에 한 사람이 집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민주정부가 성립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민주정부는 국민이 싫어하는 긴축정책을 추진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가 못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의 위월 사태를 딛고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국민이 싫어하는 정책, 강력한 긴축 정책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과제였던 물가 안정을 이룩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집권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집권한 대통령이 당시 경제에 가장 필요한 정책인 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요.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씨가 당시 긴급히 요구된 경제 안정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룩했던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요, 또 대한민국에게는 큰 행운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전두환 정부를 전무후무한 건실한 정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